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인의 글쓰기 인천대학교의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 학술적 글쓰기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표절과 연구,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 윤리는 글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상식 그리고 기본적인 예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연구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 윤리를 에 맞춰서 글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성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하는 강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생각과 의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이 윤자입니다. 윤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이치와 예절과 법칙 그런 것을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는 윤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에틱을 관습이라고 얘기해요. 관습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연결되는 삶의 공통된 규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공동체 사회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연구 윤리는 뭐냐? 연구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 의식은 내 글과 남의 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글을 쓰는 것을 연구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절이에요. 표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은근슬쩍 훔치는 행위로서의 정신적 속임수를 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표절을 스틸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물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소유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쉽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 지적 재산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져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의 문제가 굉장히 쉬운 어떤 글쓰기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절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만 좋은 글 그리고 완전한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절은 왜 합니까? 표절에는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 이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절의 심리적인 요인은 자신감의 결여나 시간삼의 촉박함. 많은 대학원의 연구자들 아니면 심지어 교수님들까지도 사실은 연구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갖다가 자기 것인 양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절의 가장 중심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 이 환경이 옛날만큼 표절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카피해서 내 문장으로 타이핑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미디어의 발달이 표절에 아주 쉬운 도구로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요인, 모방. 어떤 모방에 대해서 사회가 관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표절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절은 자기가 만든 어떤 상아탑, 학문적인 역량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용을 잘 하셔야 돼요. 대체로 표절 행위는 출처의 명시 여부,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건 표절이 되지만 내가 사용한 그 문장의 정확성,
잘 밝히면 그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에 표절이 아니라 인용이 되는 부분은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절 검사. 여러분이 보고서나 소논문 그리고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쓰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 표절 검사예요. 내 글이 얼마만큼 나의 글이고 얼마만큼이 다른 사람의 글을 바탕으로 쓰여졌는지 표절 검사, 카피킬러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표절률이 나옵니다. 그 표절률에 의해서 내 글의 창의성과 객관성이 검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글인지 아닌지 그 윤리는 표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가수가 자기 박사 논문이 표절로 확인되는 바람에 박사가 취소되기도 했고요. 또 유명한 방송, 역사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도 지금 표절 때문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아무리 많이 내도 한번 표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모든 자기가 쌓아왔던 업적들이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절은 가장 중요한 윤리의식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절률이 한 20% 이내면 그거는 이제 자기 창작물로 봐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린 가수 같은 경우에는 표절률이 70 몇 프로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역사 방송가 하시는 분은 지금 표절률이 한 50% 이상이다 이렇게 표절 검사가 나왔는데 그 정도면 그냥 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글을 썼을 때 그 표절률이 10% 이상이면 그 글은 발표해도 좋은 글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 10%에서 20%면 조금 더 자기 글로 변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0% 이내에서만 표절률 검사가 나오면 자기 글로 발표하셔도 됩니다. 꼭 표절 검사 하셔야 되고요. 표절과 인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하버드 대학교의 표절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떤 게 표절이냐면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무단 전제한 정보나 데이터나 통계 자료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꼭 사용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절이 안 돼요. 그다음 무단 전제한 아이디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전제한 것도 표절로 봐요.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내 것인양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인용 부호 없는 축약문. 어떤 한 사상이나 사유나 어떤 기술들을 좀 좁혀서 축약해서 내가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표절에 해당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글 구조의 인용 등 그리고 결국 표절의 공통적인 기준은 인용의 출처 유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남의 글을 사용하고 남의 주장을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가 어느 책에 어느 논문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명확하게만 밝혀주시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처음 글을 배우실 때 나와 남의 글을 구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간이 흘러서 표절 문제에 연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부터 남의 글과 내 글을 나누는 그런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반드시 표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학 새내기들은 꼭 배워야 될 게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는지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논문 쓸 때, 보고서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짜깁기거든요. 남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그리고 인터넷의 자료들을 함께 모아서 내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꼭 출처만 잘 밝혀주시면 어디서 인용됐는지
그것만 잘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의 목적과 방법. 인용을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해당 자료를 해석하거나 비평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말하고 싶다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인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죠? 비평하거나 아니면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일단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용을 하셔도 되고요. 해당 자료의 적절한 표현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 방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져와서 내 이야기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자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정보,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건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출처를 밝히라는 것. 그것이 연구 윤리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주를 작성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주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의 창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고통과 노력과 그리고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글이고 글로 쓰여진 책과 소논문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지적 재산입니다. 이 지적 재산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각주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주를 통해서 이게 내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인지 구분도 하지만 내 글에 어느 영역이 내 지적 재산권인지 그리고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바로 각주 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증거 자료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주장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많은 통계와 자료와 정보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글을 보다 신뢰성 있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주를 잘 다시면 보다 타당성,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게 인정하고 보다 신빙성, 많은 사람들이 보다 깊게 그 글을 이해하게 됩니다. 각주 잘 다시면 객관적인 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문 속에서 다루기 곤란한 논의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은 글에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갈 때 긴장감 있게 흐르기 위해서는 논지들이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어떤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각주를 따라서 그런 명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어떤 그 사회적 논의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은 각주로 내려주면 관심이 있거나 모르는 사람은 그 각주에서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본문 속에서 다루기 곤란한 논의를 보충하기 위해서 각주를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글의 맥락이 보다 긴장감 있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의에 참고가 되었던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학문적으로 어떤 주장이나 논리를 하다 보면 그 논리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맨 처음에 자기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논문들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정리했던 내용들을 각주로 달아두시면 자기 주장을 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독자가 동시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내 주장의 타당성, 신빙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본문 속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각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주를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각주는 이제 책으로 된 출판물, 일반 논문, 신문 자료, 인터넷 자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각주는 이제 첫 번째 내가 그 주장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책으로 된 출판물일 경우엔 저자명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번역물이면 번역자, 그 다음에 책 이름, 그리고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면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 책에서 보통 인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 학술적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논문에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똑같이 필자 누가 썼는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논문명 어느 논문에 나온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게재지, 권호수, 그 다음에 그 학회 발행처가 학회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출간 연도, 그 다음에 인용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문 자료도 똑같아요. 신문 자료는 이제 필자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사 제목 써주시면 돼요. 칼럼명, 기사명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문사, 발행 일자, 날짜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보고서 쓸 때 가장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인터넷 자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인터넷 자료 사용하셔도 그게 뭐 다음 백과사전인지 아니면 네이버 백과사전인지 아니면 한민족 대백과사전인지 그런 거 좀 밝혀주시면 좋은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제목 들어가야 되고 필자 글 제목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업로드 날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 옆에 내가 확인했던 날짜가 언제인지 그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변화나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어떤 시점에서 그 정보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각주에 넣어주셔야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논문 다 작성을 하시고 각주 그리고 네 글 인용 출처 나누어서 글을 쓰신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참고문헌 정리 부분이 있어요. 참고문헌 정리할 때는 일단 단행본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논문, 그 다음 사전류. 이제 국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동양서, 서양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동양서가 이제 원전일 경우에는 국내서 앞에 옵니다. 저희 조금 이따 실제 사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석 번호와 인용 면수를 지운다. 참고 문헌은 그 논문 맨 뒤에 참고 문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참고 문헌 정리할 때는 인용 면수 몇 페이지에서 그 인용을 했는지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고요. 네, 국내에서는 필자는 가나다 순, 뭐 기본적인 거겠죠. 참고문헌 정리할 때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서양서의 필자는 알파벳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같은 저자의 자료가 여러 개 쓸 경우에는 출간 연도 순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오랜 연구를 진행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연구 논문을 많이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출간한 연도 순으로 먼저 한 것부터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면 논문 이제 이 등재지 한국연구재단에 발표를 하고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술적 토론의 장으로 인정이 된 논문일 경우에 이제 일단 여러분 제목 만드시고요. 도상체계로 본 한글 창제의 철학적 원리. 한글 창제 원리를 쓴 논문들은 많지만 그걸 도상체계 어떤 한글이 가지고 있는 원, 반각, 점선, 회계의 어떤 형태적인 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쓴 글입니다.
일단 글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한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머릿말, 본론, 맺는 말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도상체계를 통해 본 한글 창제의 원리하면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세 개의 소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3제의 도상적 형태, 2기의 도상적 대립, 5행의 도상적 확장 이렇게 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면 자기 주장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이 논문 요약을 맨 앞에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나의 최종 주장, 결론이 무엇인지 밝히면 이제 논문 요약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제어, 키워드. 다른 사람이 이 논문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키워드를 읽으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주제와 연관을 해서 이 글을 썼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머릿말, 예, 서론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쭉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도상체계로 보는 한글 창제의 철학적 원리 그래서 소주제, 3제 도상적 형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맺는 말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이제 맨 마지막에 논문 맨 뒤에 이게 참고 문헌이 실리게 되는데 이제 원전을 먼저 써요. 그래서 원전류 쓰고 그다음 단행본 어디서 내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책들을 봤는지 누구누구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내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강상준, 강희수, 김덕영, 권내연 예,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반 논문 책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일반 논문들 쭉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 단행본하고 논문들 예, ABCD 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논문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논문 요약,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논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참고 문헌. 이것이 논문의 전체적인 어떤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강의 이제 다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는 대학인의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인이 글을 쓰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생각, 두 번째는 비판적인 시각. 이 창의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면 우리는 학술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대학인의 글쓰기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큰 학문,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많은 사람들하고 연대하고 있다라는 그 연대의식에서 대학인의 어떤 위치와 자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글 창제 원리의 우수성. 자국의 문자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한글 창제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살기 위해서 창제된 것처럼 여러분의 학문과 사상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다른 외국의 친구들한테 꼭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잘 갖췄으면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창의적 글쓰기. 글쓰기 참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무엇부터 하면 좀 쉬울까요? 예,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규정하세요. 그리고 결국 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펼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굉장히 중요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선조들의 독서법. 저는 많이 읽는 것이 많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조들이 독서를 했던 방식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시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방법, 비판적 소통, 논쟁의 역사. 학문은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비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학문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상대의 입장에서 소통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비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 비판적 글쓰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술적 글쓰기는 리포트, 소논문, 표절과 연구윤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포트는 좀 작은 과제들 제출할 때 좀 보시면 되고 소논문은 이제 등재지 도전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쓴 논문을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형식을 찾아가고 그 방법대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소논문 작성, 표절과 연구윤리. 우리가 많은 글을 쓰지만 결국은 그 글의 어떤 가치는 그 연구윤리를 잘 따라서 글을 썼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따라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된 이 순간부터 연구윤리에 맞춰서 내 글과 남의 글을 구분하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강의 한번 리뷰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글쓰기의 어떤 중요한 요소 한 7가지만 전달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늘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글은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글쓰기다. 많이 읽고 많이 써라.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많이 읽어라 라는 대답밖에는 특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많이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은 글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써라. 학문이라는 큰 영역에서 글을 쓸 때는 2가지 요건, 창의적인 요건과 창의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시각,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상대의 입장에서 비판하라. 비판을 할 때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개방적, 열린 마음으로 비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비판하시면 상대의 마음도 열립니다. 교정은 우리말 배움터에서 아무리 글을 많이 써도 잘 써도 사실 몇 가지 부분, 문법에서 이렇게 틀린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그 글을 신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대학에 들어왔으면 우리말 배움터에서 꼭 자기 글은 교정을 보고 과제물 제출하시고 그리고 논문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3.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겠다 하시면 이제 주제문을 만들고 그 주제문을 서포트하는 도움을 주는 3개의 소 문장을 만들어요. 소 주제문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3개의 문장을 3개의 단락으로 만들고 3개의 단락을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위치에서 글을 쓰시면 전체적으로 논문이 만들어진다. 이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쓰고 싶은 걸 써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은 뭐냐면 글은 결국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가장 좋은 글이 역사에 남는 명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긴 시간 돌아보면 가장 글을 쓸 때 행복했던 순간이 제가 20살 주변에 있을 때 노자 도덕경을 번역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고 내가 한번 그 도덕경을 번역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덕경 원본하고 사전 하나를 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그 도덕경을 번역할 때 그 보냈던 시간, 그 전율 그런 것들이 정말 글을 쓰면서 행복했던 순간이고요. 그때 나왔던 그 글이 지금 봐도 굉장히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글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글을 써라.
이게 제 마지막 메시지고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제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글을 통해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